오늘은 4월 21일, 현재 시각은 4시 9분, 5시에 읽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5시. 카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사물이 아닌 사건으로 이루어진 세상. 로베스피에르가 프랑스를 군주제에서 해방시켰을 때 구체제의 유럽은 문명이 끝난 것처럼 두려워했다. 청년들이 사물의 옛 질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구세대는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유럽은 프랑스 왕이 없어도 아주 잘 살 수 있었다. 이 세상도 시간이라는 왕이 없어도 계속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19세기와 20세기 물리학에 의해 시간이 파괴될 때 시간의 한 측면은 살아남았다. 뉴턴의 이론은 허식에 휘감겨 있었고 사람들은 그 허식에 무척 익숙했다. 그런데 이제 그 허식이 벗겨지고 조금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세상은 변화한다. 시간이 잃은 것들 중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이 수많은 사건들의 네트워크라는 사실의 의문을 제기하지는 못했다. 한편에선 시간의 값들을 정확하게 결정하고 다른 한편에선 사건들이 발생한다. 기본 방정식에 시간의 양이 없다고 해서 세상이 얼어붙어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시간 할아버지가 정한 질서 없이도 세상의 변화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난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건들이 뉴턴의 유일한 시각 변화, 아인슈타인의 우아한 기하학에 따라 잘 배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 세상의 사건들은 영국인들처럼 나란히 줄을 서지 않는다. 이탈리아인처럼 무질서하게 운집해 있다. 세상의 사건들은 변화하고 우연히 벌어진다. 이 우연한 발생은 무질서하게 확산되고 흩어진다. 이동 속도가 다른 시계들은 동일한 시간을 표시하지 않는다. 한 시계의 바늘은 다른 시계와의 관계에서 볼 때 다르게 움직인다. 기본 방정식들의 하나의 시간 변수는 포함되지 않지만 서로의 관계 안에서 변화하는 시간 변수들은 포함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시간은 변화의 척도다. 그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이 선택될 수 있고 이 변수 중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본 시간의 모든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 세상이 끝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모든 과학적인 진보는 세상을 읽는 최고의 문법이 영속성이 아닌 변화의 문법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존재의 문법이 아니라 되어감의 문법이다. 세상은 사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세상은 사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물질로 실체로 현재 있는 무엇인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이다. 혹은 사건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연적 과정으로 발생하는 그 무엇인가로 이루어진 세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 무엇은 지속되지 않고 계속 변화하며 영속적이지는 않다. 기초물리학에서 시간 개념의 파괴는 두 가지 관점 중 첫 번째 관점이 붕괴된 것이지 두 번째는 아니다. 변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의 안정성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이지성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것이다. 세상을 사건과 과정의 총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을 가장 잘 포착하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상대성 이론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세상은 사물들이 아닌 사건들의 총체이다. 사물과 사건의 차이는 사물은 시간 속에서 계속 존재하고 사건은 한정된 지속기간을 갖는 것이다. 사물의 전형은 돌이다. 내 돌이 어디 있을 것인지 궁금해할 수 있다. 반면 입맞춤은 사건이다. 내일 입맞춤이라는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날지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세상은 돌이 아닌 이런 입맞춤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단위는 공간의 특별한 지점에 있는 것이다. 어디뿐 아니라 언제에도 있다. 그것이 바로 사건인데 그들은 공간은 물론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실제로 잘 살펴보면 매우 사물다운 사물은 장기간의 사건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아주 단단한 돌의 경우 우리가 화학과 물리학, 광물학, 지질학, 심리학에서 배운 바로 양자장의 복잡한 진동이고 힘들게 순간적인 상호작용이다. 돌은 짧은 순간 동안 자신의 형상을 유지하고 다시 먼지로 분해되기 전 자체적으로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이다. 지구의 기본 원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역사 속에 잠시 존재하는 신석기 인류의 흔적, 폴거리 소년들의 무기, 시간에 관한 어느 책의 예시, 존재론에서 은유 대상, 인식의 대상, 물체보다는 우리 몸의 인식 구조에 더 많이 의존하는 세상의 세분화 일부, 실제를 구축하는 우주게임에서의 복잡한 매듭, 그것이 돌의 실상이다. 세상이 금세 사라지는 소리나 바다를 가로지르는 파도를 이루지 않는 것처럼 이런 작은 돌만으로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세상이 사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사물들은 어떤 것일까? 더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혀진 원자일까? 장의 일시적인 요동에 지나지 않는 기본 입자들일까? 상호작용과 사건들을 언급하기 위한 언어 코드인 양자장일까? 물질적인 세상이 사물로 존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게 작동하지는 않는다. 반면 세상이 사건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작동한다. 아주 간단한 사건이든 아주 복잡한 사건이든 더 단순한 사건들의 조합으로 분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쟁은 사물이 아니라 사건들의 총체이다. 폭풍우도 사물이 아니라 돌발적인 사건들의 집합이다. 산 위의 구름도 사물이 아니다. 공기 중의 습기가 응결된 것을 바람이 산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파도도 사물이 아니라 물이 움직이는 것이고 이 물은 언제나 다른 모양을 만든다. 가족도 사물이 아니라 관계와 사건이다. 가족도 사물이 아니라 관계와 사건, 느낌의 총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 당연히 사물이 아니다. 산 위에 걸린 구름처럼 음식, 정보 및 언어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복잡한 프로세스다. 사회적 관계의 네트워크 속에, 화학적 프로세스의 네트워크 속에, 자신과 비슷한 타인들과 교환한 감정의 네트워크 속에 있는 수많은 매듭들이 인간 안에 존재한다.
오랫동안 우리는 근본 실체의 관점에서 세상을 파악하려 했다. 아마 그 어떤 학문보다 물리학이 이러한 근본 실체를 가장 많이 연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세상이 존재하는 사물로서 그다지 잘 이해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사건들 사이의 관계로 훨씬 더 잘 이해된 듯하다. 1장에서 언급한 아낙시만드로스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순서에 따른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우리가 시간의 순서가 무엇인지 안다고 선언적으로 가정하지 않는다면, 즉 우리에게 익숙한 선형적 보편적인 순서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아낙시만드로스의 조언은 유효하다. 사물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연구하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훌륭한 아낙시만드로스의 조언을 망각한 자는 그 값을 치러야 했다. 그리고 이 오류에 빠진 자들은 뜻밖에도 플라톤과 케플러였다. 두 거장 모두 똑같은 수학에 빠져 아낙시만드로스의 조언을 간과했다.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데모크리토스 같은 원자론들의 물리적 직관을 수학으로 해석해 보겠다는 기발한 생각을 했다. 그러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원자의 움직임이 아니라 형태를 수학적으로 기술하려 했던 것이다. 그는 오직 5개의 정다면체가 존재한다는 수학적 정리에 매료되었다. 그 5개의 다면체는 그림 6-1과 같다. 그리고 이러한 정다면체들이 고대의 모든 사물을 구성하는 것으로 여겼던 사물을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5개의 근본 실체인 흙, 물, 공기, 불, 그리고 하늘의 실제 원자 모양이라는 과감한 가설을 시도했다. 재미있는 생각이기는 하지만 완전 틀렸다. 일단 변화를 무시한 채 사건이 아닌 사물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는 점이 잘못되었다. 프롤레마이오스에서 갈릴레오, 뉴턴, 슈레딩거에 이르기까지 물리학과 천문학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사물이 아니라 사건을 다루고 있다. 원자의 형태는 결국 전자들이 원자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슈레딩거의 방정식에서 나온 답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방정식 역시 사물이 아닌 사건을 다루는 것이다. 원자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한 결과물을 얻기 몇 세기 전 젊은 케플러가 똑같은 오류에 빠진다. 케플러는 무엇이 행성 궤도의 크기를 규정하는 것인지 궁금했고 플라톤을 현혹했던 바로 그 정리에 빠진다. 그는 행성의 궤도 크기를 정하는 것이 정다면체라고 가정했는데, 예를 들어 한 다면체 안에 구면체를 넣고 여기에 다른 다면체를 넣고 또다시 여기에 구면체를 넣는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구면체들의 반경과 행성 궤도들의 반경이 동일한 비율이 된다고 본 것이다. 재밌는 생각이지만 완전히 빗나갔다. 이 경우에도 역학이 빠져 있다.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연구로 넘어가면서부터 드디어 그에게도 천국의 문이 열렸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을 어떠한지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로 설명한다. 뉴턴 역학과 맥스웰 방정식이 양자 역학 등 사물이 어떠한지가 아니라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설명한다.
우리는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하고 살아가는지 연구하면서 생물학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연구하면서 심리학을 이해하고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세상을 이해한다.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세상을 이해한다. 사물 자체도 잠깐 동안 변함이 없는 사건일 뿐이다. 이후에도 먼지로 돌아간다. 사실 모든 것은 언젠가 먼지가 된다. 이처럼 시간의 부재가 모두 얼어붙어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세상을 괴롭히는 끊임없는 사건들이 시간의 흐름으로 정리되지 않으며 거대한 똑딱이로 측정되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4차원의 기하학도 형성되지 않는다. 세상은 양자 사건들의 방대하고 무질서한 그물이다. 깔끔한 싱가포르보다는 어지럽고 지저분한 나폴리와 비슷하다. 시간이 그저 사건을 뜻하는 것뿐이라면 모든 사물은 시간이다. 시간 속에 있는 것만 존재한다. 문법의 부적당함. 눈의 하얀색. 보통 우리는 지금 존재하는 사물들을 실제한다고 한다. 현재 있다는 뜻이다. 오래전에 존재했던 것이나 미래에 존재할 것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과거나 미래의 사물은 실제로 있었다라거나 실제로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 실제로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철학자들은 현재만 실제이고 과거와 미래는 실제가 아니며 실제성이 현재에서 그 다음 현재로 연속적으로 진행한다고 보는 생각을 현재주의라고 부른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는데 현재가 전체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우리 인근 주변에서만 근사적인 방법으로 규정되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지금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의 현재가 규정되지 않으면 이 우주 속에서 실제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우주에는 무엇이 존재할까? 이전 장들에서 봤던 그림들은 한 가지 이미지로 시공간의 전체적인 진화를 그린 것이다. 유일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들을 함께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들을 달리는 사람의 시퀀스 사진 혹은 긴 세월에 걸쳐 진행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한 권의 책과 같다. 세상의 일시적인 상태가 아닌 세상의 가능한 역사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7-1은 아인슈타인이 이전에 생각했던 시간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7-1. 일직선으로 쭉 그려진 그림이네요. 지금 일어난 실제 사건들의 집합은 7-3의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하지만 세상의 시간 구조를 더 잘 나타내는 것은 그림 7-2이고 여기에서 현재와 같은 것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실제의 지금일까? 광원불이라고 했던 그 그림이 7-2입니다. 20세기의 물리학은 나에게 분명하게 우리 세상이 현재주의라는 방식으로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객관적이고 범세계적인 현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대한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움직이는 관찰자의 관점에서 보는 현재이다. 그런데 이 경우 나에게 실제인 것과 여러분에게 실제인 것이 다르다. 우리는 객관적인 의미로 실제라는 표현을 되도록 쓰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현재 들어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다른 선택의 길이 있을까? 철학자들은 흐름과 변화가 환상이며 현재와 과거, 미래가 모두 똑같은 실제이고 똑같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는 생각을 영원주의라고 부른다. 영원주의는 앞의 그림들에서 도식화된 시공간 전체가 그 어떤 변화도 없이 온전히 그대로 모두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 것이다. 실제에 대한 영원주의적 사고방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 어느 편지에 쓴 유명한 문장을 자주 언급한다. 물리학을 믿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구분은 집요하게 계속되는 착시일뿐이라는 것을 안다. 이 생각은 블록 우주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우주의 역사는 모두 다 같이 실제하는 하나의 블록처럼 생각될 필요가 있고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의 흐름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 영원주의 꼭 블록 우주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일까? 과거와 현재, 미래가 유일한 현재처럼 모두 존재하는 세상을 생각해야 하는 걸까? 아무 변화도 없고 모든 것이 꼼짝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생각해야 할까? 변화는 그저 환상일 뿐일까?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우주가 이 우주를 통일된 하나의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저 여러 변화들이 단일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되지 않을 뿐이다. 세상의 시간 구조는 순간들이 단일한 선형 형태로 연속된다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하다. 그렇다고 이것이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허상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구분은 허상이 아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시간 구조다. 그러나 세상의 일시적 시간 구조가 현재주의의 시간 구조는 아니다. 사건들의 시간 관계는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복잡하지 않다고 해서 시간적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친밀 관계가 세계의 질서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허상으로 만들지도 않는다. 우리 모두가 한 줄로 놓여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관계도 없는 게 아니다. 변화와 사건은 허상이 아니다. 우리가 알아낸 것은 하나의 세계적인 질서에 따라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보자. 무엇이 실제일까? 무엇이 존재일까? 이에 대한 답은 질문 자체가 모든 것을 뜻할 수도 아무것도 뜻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잘못된 질문인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라는 형용사의 의미가 애매해 수많은 뜻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존재한다는 동사에는 그보다 더 많은 뜻이 있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자라는 꼭두각시 인형이 존재할까? 라는 질문에는 답할 수 있다. 당연히 존재한다. 피노키오가 그런 꼭두각시이다. 혹은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작가 콜로디가 만든 환상일 뿐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 이 두 대답은 존재한다는 동사의 의미를 부여해 사용했기 때문에 모두 맞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 법률이나 돌, 국가, 전쟁, 어느 희극인의 주인공, 우리가 믿지 않는 어느 종교의 신, 우리가 믿는 종교의 신, 위대한 사랑, 숫자 등
이 실체들 모두 다른 실체들과 서로 다른 의미로 존재하고 실제한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해할 수 있고, 혹은 어떤 사물이 하나의 결정된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궁금해할 수 있다. 보통 무엇이 존재하는지 혹은 무엇이 실제인지를 묻는 것은 동사와 형용사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를 묻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문법적인 질문이지 자연에 관한 질문은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상대방에게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나는 매해 여름마다 메인주로 낚시를 간다. 나는 개인적으로 크림 얹은 딸기를 무척 좋아하지만 내가 알기로 물고기들은 지렁이를 좋아한다. 그 까닭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낚시를 갈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고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크림을 얹은 딸기를 미끼로 쓰는 대신 지렁이나 메뚜기를 물고기 앞에 흔들며 말한다. 이거 먹고 싶지 않니? 사람을 낚을 때도 똑같은 상식을 이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영국의 수상이었던 로이드 조지가 사용했던 방법도 바로 이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윌슨 올랜도 클레망소와 같은 모든 전쟁의 지도자가 물러나고 잊혀버린 다음에도 당신은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고 묻자 로이드 조지는 대답했다.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머물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를 대자면 아마도 물고기에 맞는 미끼를 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유치한 일이고 멍청한 일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영원히 관심이 많다. 하지만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당신이 원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당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당신과 같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따라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보여주는 방법뿐이다.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고 싶을 때 이를 반드시 기억하라. 예를 들어 아들이 담배를 끊기를 바란다면 아들에게 설교를 늘어놓지 않으며 당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지 마라. 그 대신 담배를 피우면 아이는 원하는 야구팀에 들어갈 수 없거나 100m 경주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 아이는 물론 송아지나 침팬지를 다룰 때에도 기억하면 좋을 내용이다. 아이는 물론 송아지나 침팬지를 다룰 때에도 기억하면 좋을 내용이다. 예를 들어보자. 하루는 랠프 월도 에머슨과 그의 아들이 송아지를 축사에 집어넣으려고 낑낑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흔한 실수를 저질렀다. 에머슨은 뒤에서 밀고 아들은 앞에서 끌어당기고만 있었다. 한편 송아지 역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송아지는 완강히 네 발로 버티며 목초지를 떠나지 않으려 했다. 한 아일랜드 출신 하녀가 부자가 마주한 어려운 상황을 목격했다. 그녀는 물론 에머슨처럼 에세이나 책을 쓸 정도로 학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소한 이 경우에서만큼은 에머슨보다 훨씬 더 나은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의 상식이 아닌 송아지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녀는
송아지가 무엇을 원할지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송아지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송아지가 그 손가락을 빠는 동안 어렵지 않게 축사로 송아지를 끌고 갈 수 있었다. 당신이 태어난 후로 행한 모든 행동은 당신이 무언가를 원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적십자에 $100를 기부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그렇다. 이 행동도 예외가 아니다. 당신이 $100를 기부한 이유는 당신이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이타적인 신성한 행동을 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만일 이러한 느낌을 갖기보다 $100를 더 간절히 원했다면 기부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기부를 거절하는데 창피해서 혹은 고객이 기부를 요청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당신이 기부를 했던 이유는 당신이 무언가를 원했기 때문이다. 해리 A. 오버스트리트 교수는 그의 빛나는 책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동은 우리가 마음 깊이 욕망하는 것에서부터 튀어나온다. 직장이든 집이든 학교든 정치든 간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대방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자가 될 것이다. 가난에 찌든 스코틀랜드 소년이었던 앤드류 카네기는 시간당 2센트를 받으며 일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3억 6,500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우쳤다. 그는 학교에 4년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을 알았다. 예를 들어보자. 카네기의 처제는 두 아들을 걱정하느라 병이 났다. 아들들은 예일대에 다니고 있었는데 워낙 일에 바쁘다 보니 집에 편지를 잘 보내지 않았고 걱정이 가득한 엄마의 편지에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카네기는 답장을 요구하지는 않아도 답장을 받는 법을 알고 있다며 $100 내기를 제안했다. 한 사람이 내기에 응했다. 카네기는 조카들에게 친근한 편지를 썼다. 추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각각 $5를 보낸다고 썼다. 하지만 그는 돈을 동봉하지 않았다. 친애하는 앤드류 삼촌으로 시작하는 친절한 편지를 보내주어 고맙다는 답장이 왔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내일이라도 당장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어떤 일을 시키고 싶을 수 있다. 말을 하기 전 잠시 멈추고 자문해보라.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중요한 상대방, 제가 딸에게 뭔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게 많단 말이죠. 그때마다 잔소리로 생각하더라고요. 좀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라고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무모하게 덤벼들기 전에 이러한 자문을 해본다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 우리의 욕망에 대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이야기나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각 시즌마다 강연을 개최하기 위해 뉴욕의 한 호텔의 그랜드 볼룸을 20일간 빌린다. 그런데 한 시즌이 막 시작할 무렵 느닷없이 이전 사용료보다 거의 3배에 달하는 돈을
내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 이미 티켓들은 인쇄 후 배포되었고 모든 공지가 끝난 상황이었다. 나로서는 당연히 이 인상분을 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호텔에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며칠 후 나는 지배인을 만나러 갔다. 편지를 받았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나는 말했다. 하지만 그 일로 당신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당신 입장이더라도 비슷한 편지를 썼을 테니까요. 호텔 지배인 일이라는 게 가능한 한 많은 수입을 올리려 노력하죠. 그렇지 못하면 해고를 당할 테고 또 그래야 마땅하죠. 자, 꼭 사용료를 올리셔야만 하겠다면 종이 한 장을 꺼내 지배인님께 어떤 이익과 손해가 생겨날지 적어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나는 편지지를 한 장 꺼내어 한가운데 선을 긋고 한쪽에는 장점, 다른 쪽에는 단점이라고 적었다. 장점 난에는 다음과 같이 썼다. 볼륨에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이어 말했다. 볼륨이 비면 무도회나 대규모 집회에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이는 커다란 장점이죠. 왜냐하면 강연에 대여해 얻는 돈보다는 그런 행사가 훨씬 더 후하게 사용료를 책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한 시즌이 끝나는 20일 동안 저에게 볼륨을 묶어 놓으면 다른 방식으로 임대할 때보다 수익 면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이 확실합니다. 자, 이제 단점들을 살펴봅시다. 우선 잭에서 받을 수 있는 수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전혀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배인님이 요구하는 이용료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는 수 없이 다른 장소에서 강연을 열어야만 하겠지요. 지배인님께는 또 다른 단점이 있습니다. 이 강연으로 인해 교육 수준이 높고 교양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호텔을 찾습니다. 이는 지배인님께 훌륭한 광고 기회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사실 지배인님이 신문에 $5,000를 주고 광고를 실더라도 이번 강연 때문에 이 호텔에 오는 만큼의 사람들이 찾아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는 호텔의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 두 가지 단점들을 단점 항목 아래에 적었다. 그리고 이 종이를 지배인에게 건네며 말했다. 지배인님께 장점과 단점을 잘 검토해 보시고 최종 결정을 알려주십시오. 다음날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사용료를 300%가 아니라 50%더 받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명심하라.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한마디도 않고 애누리를 받았다. 나는 줄곧 상대방이 원하는 바에 대해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반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지배인의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말하는 것이다. 사용료를 300% 올리겠다는 게 무슨 소리요? 이미 티켓 인쇄는 끝났고 고지도 다 했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잖소. 300%라니 웃기고 있군. 황당해. 나 그 돈 못 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말싸움이 점점 과열되다가 펄펄 끓고 결국은 폭발해 버릴 것이다. 말싸움의 결과란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그가 틀렸다고 아무리 설득하더라도 자존심 때문에 양보하고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인간관계라는 예술에 대한 가장 멋진 충고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헨리 포드의 말이다. 성공의 비결이란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당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워낙 훌륭한 말이니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하고 싶다. 성공의 비결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당신의 관점뿐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워낙 쉽고 자명한 진리여서 모든 사람이 단번에 이 말이 진심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10명 중 9명은 10번 중 9번 이 진실을 외면한다.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당장 내일 아침 당신 책상에 놓여있는 편지를 보라. 아마도 그 편지들 대부분은 이 상식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을 것이다. 다음의 편지를 보라. 이 편지는 미 대륙 전역에 지사를 둔 광고 업체의 라디오 광고 국장이 쓴 편지다. 이 편지의 수신인은 미국 전체의 지역 라디오 방송국 관리자들이다. 블랭크 국장 기하. 저희 회사는 라디오 분야 최고의 광고 업체라는 지위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당신네 회사가 바라는 게 뭔지, 누가 관심이 있는가? 나는 내 문제로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은행은 대출을 갚지 않으면 집을 압류하겠다고 협박하고 마당의 꽃은 벌레가 꼬여 죽어가고 어제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아침에 8시 15분 통근차를 놓쳤지. 어젯밤엔 옆집 댄스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고 의사는 내가 고혈압, 신경통, 비듬이 있다고 하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온갖 걱정에 가득 찬 상태로 아침에 사무실에 도착해서 편지를 뜯어봤더니 뉴욕에 있는 어떤 새파란 애송이가 자기 회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떠들어대다니. 이 편지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아는 놈이라면 광고 따위는 벌써 때려치우고 양털에 기생하는 벌레 잡는 약이나 만들고 있겠지. 전국에 걸쳐 있는 고객이야말로 우리가 최고의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우리는 방송 시간을 계속 확보함으로써 해마다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크고 돈 많고 1등이구나. 그래, 그래서 너희가 제너럴 모터스나 제너럴 일렉트릭 미 육군의 참모본부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크다고 해서 내가 눈이나 깜짝할 것 같으냐? 머리가 나쁘기로 유명한 벌새만큼의 센스만 있어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건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너희가 얼마나 크건 관심도 없어. 너희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그저 나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느끼도록 만들 뿐이야. 우리는 라디오 방송에 대한 최신 정보들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원한다고 너희가 원하는 것이라니 이 머저리야. 나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솔리니가 뭘 원하는지, 빈 크로스비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관심 없어.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 있어. 근데 너희는 이 멍청한 편지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는구나. 그러니 저희가 회사를 주간 방송 정보를 보내는 선호 목록에 넣어주시겠습니까? 광고 대행사가 예약 시간을 잡는데 유용한 모든 세세한 정보를 보내주는 목록 말입니다. 선호 목록이라고 뻔뻔하기도 하지. 자기 회사를 그토록 자랑해서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다니. 선호 목록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하는구나. 그리고 부탁을 하면서도 부탁합니다 같은 말은 쓰지도 않다니.
이 편지를 받으신 후 빨리 회신해 주시면 더불어 최근에 하고 계신 일들을 알려주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멍청한 녀석. 싸구려 편지에 가을에 떨어진 낙엽처럼 아무한테나 여기저기 편지를 보낸 주제에 은행 대출과 마당의 꽃, 혈압으로 골치 아픈 나에게 자리에 앉아 싸구려 편지를 받았다는 답장을 쓰라네. 그것도 빨리 달라고. 빨리는 대체 무슨 소리야. 나도 너희만큼 바쁘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지. 최소한 나도 바쁘다고 생각하고 싶어. 그리고 대체 누가 너희에게 내게 명령할 권한을 준 거지? 너희는 그게 서로의 도움이 된다고 하는구나. 드디어 이제야 너희는 이쪽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그게 내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겠네. 총총 존 블랭크 라디오 광고 곡장. 추신 블랭크빌 저널에 나온 글들을 복사해서 동봉합니다.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방송국을 통해 널리 알리고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여기 추신에 와서야 내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해 줄 수도 있는 무언가를 언급하는군. 진작에 편지 첫 부분에 썼어야지. 하지만 그래봐야 뭐해. 이따위 편지를 보내는 실수를 저지르는 광고쟁이라면 뭔가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야. 최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편지 따윈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될 거야. 그저 갑상선에 요오드나 잔뜩 뿌려주는 게 도움이 되겠지. 평생을 광고에 몸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물건을 사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이 이런 편지나 쓰고 있으면 정육점 주인, 빵가게 주인, 양탄자용 압정 제조업자들에게는 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또 다른 편지를 보자. 이 편지는 대규모 화물 관리자가 내 수업을 듣는 에드워드 버밀렌 씨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는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편지를 먼저 읽고 나서 말해주겠다. 참조 에드워드 버밀렌 부장 기하. 터미널에서 발송 화물 수치 작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물건들이 높은 비율로 오후 늦게 우리에게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작업이 지체되고 직원들은 초과 근무를 하고 트럭들도 기다려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화물 운송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화물 접수 지연에서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해결하는 데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청드리건대 상기 한 날에 받는 정도의 양을 선적한 날에는 트럭이 좀 더 일찍 도착할 수 있도록 아니면 화물의 일부라도 정오 이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그러한 환경이라면 좀 더 신속하게 기사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화물을 받은 당일 일을 진행 가능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총총 JB 암흑의 배상. A 제레가스 선스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이었던 버밀렌 씨는 이 편지를 읽고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붙여 나에게 보냈다. 이 편지의 의도와는 달리 역효과만 나왔습니다. 편지는 터미널의 문제들을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협조를 요청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불편을 야기할 거라는 생각은 아예 없죠. 마지막 문단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협조한다면 좀 더 빠르게 트럭에 화물을 내릴 수 있고 받은 화물의 당일 출고를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협조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편지를 다시 써서 보다 낫게 만들 수 있을지 보자.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시간 낭비니 하지 말도록 하자. 헨리 포드의 말대로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당신의 관점뿐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도록 하자. 조금 수정해 보았다. 최선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많이 나아진 게 아닌가. 친애하는 버밀렌 씨, 지난 14년 동안 귀하의 회사에는 우리에게 훌륭한 고객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를 이용해 주셔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기사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11월 10일에 있었던 일처럼 기사의 트럭이 오후 늦게 선적물을 싣고 오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많은 고객들 역시 오후 늦게 물건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지체가 생겨납니다. 그 결과 기사의 트럭도 불가피하게 부두에 묶이고 심지어 화물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